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질환별, 손상별 처치 지식을 실제 현장이라는 변수 가득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루는 제3장 환자구조와 이송 파트를 깊이 있게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시죠. 현장 접근부터 병원 인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면 환자는 예쁘게 침대에 누워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 있고, 때로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도사리는 아수라장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신체 역학적으로 안전하게 들어올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차량에서 환자를 구출하는 자동차 구조기술,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최적의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능력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처치자를 넘어 현장을 지휘하고 환자의 생존 사슬을 완성하는 통합적인 전술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장이라는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화면에 보이는 구조활동 4대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이 순서는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철칙입니다. 첫째, 생명 보전입니다. 구조 작업 중이라도 기도를 확보하고 심각한 대량 출혈을 통제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구출입니다. 위험 요인이 통제된 안전한 상태에서 환자를 차량이나 구조물로부터 빼내는 것이죠. 셋째는 통증 감소이며 마지막 넷째는 구출 과정에서 환자가 신체적, 환경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리고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붉은 글씨로 쓰인 부분입니다. 구조활동은 절대 혼자 영웅처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이나 조직으로 움직이는 전술이므로 단독 행동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구조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돌발 행동은 본인은 물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료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 방법을 결정하기 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 평가가 바로 현장 평가입니다. 환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360도로 주변을 살피며 위험 요인을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차량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정면 충돌인지 측면 충돌인지 아니면 전복된 상태인지에 따라 구조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환자 수를 파악하여 다수 사상자인지 확인하고 에어백 전개 여부도 꼼꼼히 살핍니다. 에어백이 터졌다면 눈에 보이는 가루가 화재로 인한 연기인지 아니면 에어백에 묻어있던 전분 가루나 먼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터지지 않은 미전개 에어백 밑에 영유아가 깔려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 띠나 로프를 이용해 경계 구역을 설정하고 전기선이나 유출된 가스 같은 위험 요소를 통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현장 평가의 최우선 목적이 바로 응급구조사 본인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조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다치면 환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현장에 도착해서 찌그러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멈춰있는 것 같지만 언제 흔들리거나 굴러떨어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출 작업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차량의 안정화입니다. 엔진 시동을 끄고 키를 뽑은 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이 기본이죠.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장비를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이 세 장비의 용도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고인목은 타이어 앞뒤에 밀착시켜 차량의 전후 이동이나 하중 변화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버팀목, 즉 기계식 지지대는 차량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전복되었을 때 덧대어 균형을 유지하고 상하 움직임을 제한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고정 로프는 차량이 비탈길에 있거나 심하게 흔들릴 위험이 있을 때 구조 차량이나 굵은 나무 같은 견고한 곳에 묶어 완전히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와 구조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안정화 작업은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필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안정화되었다면 환자에게 접근해야 하는데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유리를 파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 대비 관점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유리는 위치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측면 유리는 강화 유리입니다. 모서리 부분에 센터펀치나 창문 유리 절단기로 충격을 가하면 거미줄처럼 쫙 갈라지며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면 유리, 납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산산조각 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자동차 유리 절단기의 톱날을 이용해 아예 썰어서 뜯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유리를 깨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환자 보호입니다. 유리가 깨지며 발생하는 수많은 파편으로부터 환자의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작업 개시 전 반드시 불연성 보호 담요로 환자의 온몸을 완전히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거 국시나 실무 평가에서 빼먹으면 바로 실격 처리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제 찌그러진 차체를 변형시키고 절단하여 공간을 창출하는 전문 구조 장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유압 장비입니다. 각 장비의 이름과 목적을 명확히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유압 전개기입니다. 새의 부리처럼 생겼죠? 찌그러진 문틈에 넣고 강제로 벌려서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장비입니다. 둘째, 유압 절단기입니다. 가위처럼 생겨서 차량의 단단한 프레임인 A필러나 B필러 혹은 페달 등을 싹둑 잘라내는 고강도 절단 장비입니다. 셋째, 유압램입니다. 기둥처럼 길어지는 장비로 계기판 구조물 등이 환자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워 넣고 강력하게 밀어내어 넓은 공간을 창출하고 중량물을 지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압 장비의 동력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배터리 방식은 무거운 펌프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 기동성이 좋고 좁은 공간에 유리하지만 엔진 방식보다는 출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반면 엔진 방식은 무겁고 호스가 연결되어 불편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제공합니다. 상황과 공간에 맞게 적절한 동력원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면 충돌 사고 현장에 갔더니 운전자의 다리가 계기판이나 스티어링 휠 즉 운전대 아래에 꽉 끼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작정 거대한 유압 장비부터 들이댈까요? 여기서 중요한 실무적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1차 시도는 바로 차량의 좌석 조정 레버를 찾아 의자를 뒤로 쭉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구조가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레버가 고장났거나 차량이 너무 심하게 파손되었다면 그때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앞서 배운 유압램을 계기판 하부에 설치하여 전면부를 통째로 밀어내는 이른바 대시롤 전술을 사용합니다. 만약 발목만 페달에 살짝 끼인 거라면 3단계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수동식 절단기나 소형 배터리 장비로 페달만 국소적으로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아예 작업 공간 자체가 안 나오거나 환자의 중증도가 너무 높아서 일자로 반듯하게 꺼내야 한다면 차체의 지붕 기둥을 다 잘라서 뚜껑을 열어버리는 전술도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가장 간단하고 환자에게 충격이 적은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시도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환자를 구출했다면 이제 들 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매년 정말 많은 수의 응급구조사들이 환자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현장을 떠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신체역학입니다. 신체역학이란 여러분의 몸을 적절히 이용해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원리입니다. 환자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등을 똑바로 세워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게중심이 어깨, 척추, 골반, 다리로 직선으로 전달되어 근육과 인대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엉덩이를 뒤로 뺀 채로 들어 올리면 척추를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인 힘이 발생해 치명적인 요추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환자 이동은 반드시 팀워크로 이루어집니다. 팀 리더가 주도하여 준비 명령으로 팀원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이라는 실행 명령을 내려 모두가 동시에 힘을 쓰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 구령 시스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부상 방지의 핵심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환자를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시킬지 결정하는 3가지 이동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긴급이동입니다. 화재, 폭발, 통제 불가한 위험물질 등 현장 자체에 절대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씁니다. 척추를 고정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때는 환자 부상 악화보다 타죽거나 폭발에 휘말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척추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자 신체의 장축을 따라 환자의 등을 바닥으로 질질 끌어서라도 즉각 대피시켜야 합니다. 둘째, 응급이동입니다. 현장은 안전한데 환자의 몸속이 비상인 상황입니다. 심각한 호흡 곤란, 쇼크, 극단적인 환경 조건 등으로 빠른 의료 개입이 필요할 때 씁니다. 셋째, 비응급이동입니다. 현장도 안전하고 환자도 안정적입니다. 들것을 이용해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고 계획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위험이냐, 환자 상태 위험이냐에 따라 긴급과 응급을 명확히 구별하십시오. 환자의 특정 질환이나 손상 상태에 따라 이동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반드시 긴 척추 고정판 롱 백보드에 누운 자세로 축 정렬을 완벽히 유지하며 고정해야 합니다. 반면 흉통이나 심각한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를 똑바로 눕히면 숨이 막혀 죽을 수 있습니다. 저혈압 쇼크 상태가 아니라면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상체를 세운 앉은 자세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바퀴 달린 주 들거 스트레처로 이동할 때의 방향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평지 이동 시 팀 리더는 환자의 머리 쪽에서 밀며 전체를 지휘하고 팀원은 다리 쪽에서 방향을 가이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환자를 탑재할 때는 항상 환자의 머리 방향이 먼저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배운 응급이동 상황 중 신속 구출이 필요할 때 원래는 구출 형조끼 KED를 채워서 척추를 보호하며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KED 착용에만 6에서 8분이 걸립니다. 만약 환자가 당장 쇼크로 죽어가고 있다면 KED 및 착용에 따른 척추 손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생존을 위해 즉각 구출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명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자를 무사히 구급차에 실었다면 이제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엑셀을 밟고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질환에 맞는 타겟 병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외상 환자 알고리즘입니다. 환자가 중증 외상 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장 가까운 권역 외상센터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역 외상센터가 너무 멀어서 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기준입니다. 구급차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헬기의 이륙 준비 시간 더하기 현장까지의 비행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뻔히 예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헬기 이송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헬기마저 안 뜬다면 치료 가능한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갑니다. 반면 경증 외상 환자는 큰 병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도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우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증도는 권역 외상센터, 경증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딱 떨어지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과적 질환이나 특수질환 환자의 이송 알고리즘입니다. 중증 응급 비외상 환자는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심정지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했다면 거리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신속한 전문 소생술 연계가 최우선이므로 가장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기관으로 신속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환자가 바로 뇌졸중 의증 환자입니다. 안면마비나 편마비가 의심되는 뇌졸중 환자는 아무 응급실이나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병원 도착 즉시 뇌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 치료가 24시간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병원 전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즉시 연락해 현재 혈전용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 병원 선정에 실패하면 환자는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송 병원 선정은 여러분의 의학적 지식의 총체적 결과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외상 환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골든타임,
이른바 골든 피어리어드는 단 1시간 60분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제로 시점부터 360도 현장 평가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차단하여 차량을 안정화시키고 유압 장비 전술로 공간을 확보해 환자의 2차 손상 없이 구출해내며 정확한 신체 역학과 상황별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통해 환자를 구급차로 이동시킨 후 중증도와 질환에 딱 맞는 타겟 병원으로 이송을 완료하여 인계하는 이 모든 과정이 1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여러분의 오판이나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이 60분이라는 시간은 무섭게 깎여나가며 환자의 생존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이 구조화 이송의 기술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과의 싸움이자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전략 전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긴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전술 매뉴얼의 핵심 4가지를 다시 한번 뇌리에 박아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동 전 위험을 통제하라. 현장 상황과 위험 요인을 완벽히 파악하지 않은 채 아드레날린에 취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둘째, 구조자를 먼저 보호하라. 여러분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과 올바른 신체 역학 적용은 환자를 구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다치면 환자도 죽습니다. 셋째, 물리적 위협을 분해하라. 전문 유압 장비와 고인목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사고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무력화하고 안전한 구조 공간을 창출해 내십시오. 넷째, 정확한 목적지를 타격하라. 아무리 구조를 잘했어도 뇌졸중 환자를 치료 불가능한 병원에 내려주면 실패한 출동입니다. 환자의 중증도와 특수질환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직행하십시오. 여러분, 구조화 이송은 응급처치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는 가장 거칠고도 정교한 예술입니다.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현장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